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란이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물론이고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나 후티 반군 등과의 전쟁까지 영원히 끝내는 것, 이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이란이 제시한 조건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며칠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거부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 협정도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이 법무장관으로 인준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허쉬머니 개인 변호사였던 브랜치는 미국의 80대 법무장관이 됩니다. 인준받는데 성공한 뒤 그는 대통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신뢰와 믿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닌 피로 연방검사에게 리프렉션 풀 파손 혐의로 기소를 기각한 케이스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셜미디어에 리플렉팅 풀은 공사업체 잘못이 아니라 미국인에 의한 고의적인 파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 DSA라는 단체는 정당이 아닌 정치 조직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가 회원입니다. 민주당은 과연 민주사회주의자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은가? 이 시험대가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 선거에서 활짝 문이 열립니다. 사회과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터 브룩스 밴더빌트 대학 교수는 민주사회주의는 덧없는 유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지금 로마가 불타는 동안 바이올린을 켜는 시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뉴스를 조금 브리핑하는 식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오늘 제일 처음에 전해드릴 뉴스는 맨 위에 지금 보이시죠? The Times of Israel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무슨 중도다 아니면 보수다, 진보다 이런 성향 없이 우리가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쨌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깝게 간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 신문이 이란이 제시한 6가지 미국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란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 모든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그 대가로 이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미국이 행동을 고쳐라. 그 비헤이비어를 고쳐야지만 된다 하면서 6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거든요. 미국이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합의는 없을 것이다. 오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과 합의를 하면서 굉장히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란이 미국이 행동을 고쳐야지 된다고 US correct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Its behavior. 미국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더 이상 개방한다는 것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앞으로도 절대로 위협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지 되고 하는 6가지거든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딱 그 예민한 국가니까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입니다. 그 사무총장이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성명을 쭉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를 한 시점이 언제냐도 중요한 게,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시사 터크쇼 같은 데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란은 우리 미국과 안 해? 하면서 오만과의 협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시간 만에 아니지? 미국이 행동을 바꿔야지 하는 게 이란의 얘기입니다. 이 JD 벤스 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한 얘기는 넘버 1부터 6까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 여기는 하마스, 후티 반군,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다 포함됩니다. 이런 곳과의 전쟁도 영원히 끝내야지 된다. 그래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 봉쇄 끝내라. 세 번째, 미군은 다 그 지역에서 철군해라. 네 번째, 2월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그 전쟁의 피해, 전액을 보상해라. 다섯 번째,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내린 모든 제재를 해제해라. 여섯 번째는 동결된 금융자산도 전부 풀어달라. 이러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6가지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명백히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럼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평화 쪽으로 가는 것이 며칠 전보다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대를 뒤엎은 거예요. 막 기대하면서 오일값 내려가고 증권시장 올라가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번 주의 주말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다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주식시장 열기 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모든 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개방되지 않았고 이란은 미국이 행동을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6가지도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60일 동안에 미국과 이란이 뭐 양해각서 같은 거 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란은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는데 바로 모든 것을 다 해라 하니까 이게 어떠한 그 잠재적인 합의도 어떻게 보면 이거 암초에 부딪힌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암초에 부딪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타임 오브 이스라엘의 그 표현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을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뭐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공격 같은 것도 모두 영구히 중단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의 대리 세력은요, 지금 오히려 이란보다도 군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 있는 사우디 그 회사요, 아람코의 그 자잔에 있는 정유소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멘 민병대는 이미 7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는 이것도 예멘이 왜 사우디 아람코의 그 정유소에 드론 공격을 했는가? 이것도요, 바로 몇 시간 전에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가 군사동맹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예멘 당국, 뭐 지역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목적이나 지형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그쪽 지역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우디가 지원하는 당국이 운영을 하는 예멘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모카라는 그 모카 인근의 주거 지역을 폭격을 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래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말로써 미국에게 이거 행동을 받고 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의 대리 세력은 행동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던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을 하던 이것은 며칠 전보다는 더 멀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리젝트 했다고. 감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15단계 15포인트 플랜 가자 지구를 위한 그걸 거부했다고 네탄야후가 했잖아요. 네탄야후가 우리가 트럼프의 15단계 그 평화안을 거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정말 진정으로 무장을 완전히 중무장부터 가벼운 것까지 다 해제하기 전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절대로 철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에 발표를 했어요. 15가지. 제가 그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이미 이런 것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하마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더 공식적으로 리젝트를 했다. 공식적으로 이런 것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평화위원회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2월 달에 만들었고 한국은 아직까지 업저버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고 뭐 이름을 들으면 겨우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이름을 들어도 모를 만한 그런 국가들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안을 쫙 한다. 가자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하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마스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전부 철군을 하면은 그때 이 무기를 이스라엘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무기 저장고에 넣어두겠다. 완전히 무기를 파기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말이 좀 이상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가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다고 합의를 했어라고 하면서 하마스가 무기를 완전히 내려놔야지만 이스라엘이 철군을 할 거야. 선 하마스 무기 내려놓고 후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태여 이걸 네타냐후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강경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지 되죠. 구태여 우리가 미국의 그 안을 거부했다라고. 이스라엘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와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했어? 그렇게 말한 것이 도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미리 깔아줬어요. 바탕을. 하마스가 먼저 무기를 내려놔야 이스라엘이 철군을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철군을 해야지 무기를 저장고에 맡기겠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완전히 무기를 내려놔야지 우리가 철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협정도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평화협정 있을 때마다 먼저 약속을 어기고 공격을 한 것은 이스라엘 측이었습니다. 항상. 글쎄요. 제가 혹시 그 사이에 미스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거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각 회의 딱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월 30일에 얘기를 한 15개 그 평화안 그걸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미국에는 뭐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런 사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양보할 가능성이 없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인기가 없는 데다가 강성이라도 딱 이 지지 기반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강성이 뭔가 하마스가 무기를 다 내려놓기 전에 이스라엘이 철군하는 걸 원하겠어요? 안 원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 협정한다. 아주 대대적인 발표는 지난해 9월 달에 했습니다. 그 9월 달에 그 평화 계획 발표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타격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지금요.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의 거의 반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을.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과의 협정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벌써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어야지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란과의 평화안도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안 되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적인 그 외교 이슈에서의 입지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지금 시사 만평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시사 만평은요 이미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고 대신에 이제 오늘의 미국 이 그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은 제목에
메뉴가 다 구분돼 있어서 시사만평 이렇게 찍으면은 거기 찍으면도 아니고 보여요. 뭐 전체 이 탑뉴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시사만평 방송되고 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는 중요하다 싶은 것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좀 나중에라도 참고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따로 클립을 만들어서 하루에 뭐 한 개나 두 개, 어떤 땐 세 개, 또 뭐 그럴 만한 게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클립으로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사만평은 늘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방송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시사만평을 하느라고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던 뉴스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레이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목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엑스 로여라고. 전 개인 변호사였잖아요. 이 타드 블렌츠가 아주 작게 컨펌을 받았다. 왜냐면 딱 그 과반수 넘긴 거죠. 50대 49로 미국 법무장관이 이제 됐어요. 아직 선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88대네요. 제가 헤드라인에서 8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8대라고 고치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잊어버리고 나면은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 그대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88대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두 사람이 안 한 거예요. 이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그러면 51대 뭐 몇이 돼야 되는데요. 하는데 왜 아니냐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전 상원 대표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전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원은 직접 나가서 해야지 되니까 딱 인준 이제 딱 되자마자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와 믿음, 그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렇게 썼어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부 상원 의원들 사실은 뭐 빌 캐시디 같은 사람도 여기 찬성표를 던지고 누구도 던지고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 상당수 마지못해 뭐 여러 이유로 던진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못마땅한 것이 이 그 이제 장관이 되는 거죠. 선서만 안 했죠. 제프리 앱스틴 관련 문서 공개할 때 마음에 안 들었고 18억 달러 비자금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슨 뭐 반무기화 기금이요. 이런 것에서 맡았던 역할, 대통령의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또 다른 국세청과 합의를 해서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그래서 본인이 약간 어머 이거 정말로 안 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의 무슨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 과거 것은 절대로 감사 안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이런 식으로 약간 물러나면서 이제 상원 의원의 그 투표를 받은 건데 그것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개인 변호사였으니까 이 법무장관을 설득을 해서 또 다른 형태로 18억 달러 이거 있죠. 그걸 또 다른 형태로 살려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을 해줬으니까 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전 의원이 반대를 했고 리자 머코스키와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이 두 사람 여성 의원만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서 민주당 쪽으로 간 거죠. 이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정말 행정부의 최악의 충동을 제어해야지만 되는 그런 역할이 법무장관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가 정치화되면 얼마나 국가가 이상해져요. 이미 상당히 많이 그래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2024년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갔을 때잖아요. 허쉬머니의 수석 변호사였어요. 왜 마이클 코엔과 관련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이게 대통령 선거할 때 예전에 직전에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막 입막음으로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먼저 뭐 마이클 코엔이라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지만 또 다른 집사라고 픽서라고 해결사라고 불렸던 마이클 코엔 그 변호사가 먼저 돈을 이렇게 주고 그걸 이제 사업적으로 그 트럼프 재단과 뭔가 뭐 잘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그때의 법정에 앉아 있는 수석 변호사로서 이 타드 블런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고 사업 기록을 조작을 해서 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 조작한 34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때의 수석 변호사인 거예요. 2024년이니까 멀지 않았잖아요. 그때 수석 변호사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025년 지난해 1월 달에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개인 허쉬머니 변호사를 법무부의 부장관으로 했어요. 부장관으로 하다가 펜본디 법무장관이 역시 앱스틴 사건으로 경질되고 나서 법무장관 대행으로 4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법무장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투표는 빌 캐시디라는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여기에 찬성을 한 건데 법무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독립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간다 하는 뭐 그런 대통령.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그 법무장관에게 막 불만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가장 최근의 예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리 갈란드라는 그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도 대통령에게 나쁘게 일처리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척추가 법무장관에게는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이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캐시디라는 상원 의원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만한 그 후보 가운데선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왜? 국방장관 뭐 다른 부서에도 이거 저 사람 나가면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 내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빌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 두 번째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때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찬성표를 던진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남았지만 그런 그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이 임기 2기 당선되자마자부터 빌 캐시디를 엄청 비난을 하고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루이지아나 상원 예비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시디는 이제 정계를 떠나야 돼요. 정계를 떠나면서도 뭐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투표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그렇다고 말이야 또 저기에 반대표를 던지고 말이야 좀 쓰러워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뭉쳐서 그럴 수도 있고 빌 캐시디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표를 던져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에게도 빌 캐시디의 그 표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죠. 이번에도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너무 심각하고 숫자도 많은 그런 부패를 계속 할 수 있는 정말 은쟁반 위에 구슬이 될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거죠. 타드 블렌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를 멈출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 이런 것들을 계속 가능하게 하면서 막아주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인준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모든 상원 의원들도 그 자신들을 부패의 조력자로 낙인 찍었다. 어제 제가 시사만평에서 이제 그런 것을 살짝 보여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건 민주당의 얘기고요.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척 레슬리 그 공화당의 그 아이오와주가 지역구고 상원의 법사위원장이죠. 정말 잘 됐어. 인준 절차 내내 인준하는 절차 내내 굉장히 이 블렌치 그 법무장관 대행이 인내심을 보였대요. 차분했고 뭐 끈기를 보였다. 그가 이제 법무장관을 하는데 자격을 갖췄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법무장관 대행이 아니라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나마 재무장관만 멀쩡한 듯 하고 아직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나마 재무장관만 멀쩡한 게 아니라 그나마 재무장관이 아니라 재무장관이 요즘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을 많이 합니다.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과 대결할 그럴 정도로. 그 밑에 바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네. 재무장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뭐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제정신이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왜 그 재무장관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아첨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집회, 동점 만드는 것, 그리고 무슨 장관 회의할 때 대통령에게 막 찬사를 보내는 것, 이게 그 전에 저 재무장관 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말인가 생각될 정도인데,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일론 머스크와 백악관의 복도에서 거의 뭐 이거 대통령이 그 바로 안에 들어있는데 들을 정도로 멱살을 잡을 이럴 정도로 싸우고 했다고 보면 원래 성향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그 실제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뭐 IRS 같은 경우도 국세청도 재무장관 소속이에요. 재무장관 아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암호화폐라든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일로 돈을 벌 수 있고 하는 것이 재무부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재무부에서 다 허락을 해줘야지 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관, 뭐 재무장관 아니라 어느 장관이라도 대통령에게 알아서 협조를 하는 그 수준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앉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워드 로트닉을 재무장관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아주 좋았을 때였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일론 머스크가 돈으로도 얼마나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어떤 때는 상무장관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재무장관이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할 일이 관세 문제였기 때문에 관세 상무장관도 중요하지만 재무장관도 중요합니다. 상무장관은 다른 나라를 막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나 재무장관은 그 압박에서 관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나라가 내는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내는 돈. 해서 일론 머스크도 재무장관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하워드 로트닉 평소에 친하니까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그런데 그걸 뚫고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공화당에서 동성애자잖아요. 아이도 있고 하는 동성애자이고 또 뭐예요? 공화당이 그동안 그렇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내내 뭐 민주당의 돈은 다 조지 소로스에서 나와 했었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지 소로스의 제자예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지 소로스가 예쁘게 봐서 돈을 지원을 해서 본인의 회사를 만들었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도 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장관 지명자들 같은 사람들이 몇몇이 좀 점잖음이 덜해요. 스캇 베센트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장관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림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비전을 위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캇 베센트가 만만치 않게 대통령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일을 하는 장관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하워드 로트닉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뭐의 끝판왕이다 하는데, 어떤 분이 왜 한국말로 아주 그럴듯한 그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양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양 무슨 치의 끝판왕이다. 하워드 로트닉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일요일이라서 제가 비교적 빨리 끝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꼭 한 번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미국이 뉴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무 속보들이 많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뉴스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홀드했다가 주말에 뉴스를 듣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말엔 대신에 이제 심층 해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속보를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좀 찬찬히 어떠한 뉴스라든가 그 뉴스 뒤에 흐르는 배경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프란체스카 홍 화요일에 선거를 치릅니다. 위스콘신의 주 하원 의원이고 2020년부터 지금 주지사 후보로서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데 이 프란치스카 홍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민주당은 민주사회주의자들을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의문이에요. 영국의 The Week이라는 매체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걸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있는데 뭐 한국 매체나 다 민주사회주의자로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그냥 저도 통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이게 DSA라고 약자로 하죠.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그러니까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이게요 정당이 아니고요 단체예요. 미국 최대의 사회주의에 관한 정치 조직이에요. 정치 단체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경제와 사회를 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지 된다 하는 민주사회주의를 앞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국 조직이 있고 지역 뭐 지부도 있고 하는 정치 단체이기도 하고 사회 운동도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정당을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진보적인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출마시키는 방식을 택하죠.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멤버고요. 지금 프란체스카 홍도 멤버고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도 이 DSA의 멤버입니다. 멤버라고 해서 DSA의 아주 급진적인 모든 것을 다 그 멤버들이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프란치스카 홍도 그렇고 조란 맘다니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마찬가지고요. 회원이 한 9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뭐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DSA라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은 단순히 뭐 복지를 확대해야지 된다 이런 걸 넘어서 지금 자본주의가 썩었어. 이 자본주의를 끝내야지 돼. 특히 노동계급의 민주적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세금 제도 같은 것이 굉장히 부자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 많이 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충분히 미국은 Medicare for all,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공공주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니 샌더스가 늘 하는 얘기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지 된다. 대기업에 대해서 왜 이걸 계속 깎아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노동조합 결성권 같은 거 강조를 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슨 군사 개입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사회주의자 후보들이 뉴욕시, 콜로라도시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예비선거에서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이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그건 시 차원이지만 이건 위스콘신이라는 스윙 스테이트의 주지사 차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홍이 화요일 수요일 뉴스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가 만약에 맞다면 최근에 뭐 CNN하고 다른 여론조사 기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나는 무슨 자신을 예를 들어 민주적 사회주의 성향이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또 다른 여론조사가 맞다면 이 프란체스카 홍이 37살이에요. 주 하원 의원 전에 셰프도 했고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서 위스콘신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신도 했어요. 그걸 굉장히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터프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전 식당을 운영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뭐 파타임으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스탑하지 않았을까요? 선거 캠페인이 너무 힘들어서 바텐더도 했었고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 폐지를 요구해서 팬데믹 때 아니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이 말하자면 뭐 나쁜 것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총칼로 위협을 해서 여기 원주민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평화로운 거였다고?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지 돼. 그렇게 요구를 한 이게 지금 계속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뜻이 아니라 가족 간에 이런 걸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사도 미국에 흑역사가 있으면 흑역사까지도 되돌아봐야지 된다 하는 뜻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언과도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본인이 한 거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내렸어요. 그것도. 또 하나 이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는 이 조직이 너무나 급진적으로 강경하게 하는 것과도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면 경찰 없애야 돼. 교도소 없애야 돼. 뭐 국경은 열어야 돼. 미국 연방 상원도 없애야지 돼. 그리고 이스라엘 지원도 완전히 중단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너무 강경한 거에는 이 프란체스카 홍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 민주당 후보보다는 훨씬 좌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진보 내지는 급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토니 에버스라는 현 위스콘신 주지사 같은 그 민주당의 주류 인사들은 11월 달에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공화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른 훨씬 표 차이가 막 10몇 % 이상 나잖아요. 20% 이상 2등이. 그런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에선 공화당도 뭐 그 탐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이 될 것으로 거의 보고 있죠. 이 탐 티파니를 이기지 못한다. 탐 티파니에게 먹잇감만 줄 뿐이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위스콘신의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이 자리를 주지사 관저 자리를 공화당에게 넘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민주당 저거 봐. 급진 좌파야. 이걸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지금 코미라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홍의 지지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유권자 전반에서 기성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기성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으니까 2016년도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당선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라. 미시간주 지난주 연방 상원 로컬도 아니고 예비선거에서 굉장히 진보 성향인 압둘 엘 사예드가 당선되지 않았는가. 압둘 엘 사예드는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멤버는 아닙니다. 멤버는 아니지만 그 멤버들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 일부는 이렇게 본인이 그 강령 같은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밀쳐내기도 하고 역시 미시건주도 스윙 스테이트 중에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수, 진보의 여러 매체의 전문가들 말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적인 매체예요. 내셔널 리뷰, 뭐 가장 전통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이 보수적인 내셔널 리뷰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을 힘을 약하게 하는가 해서 막 대선 예비선거 같은 거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면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니까 예비선거 일정을 막 조정을 해서 앞으로 나요. 보통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에 뭘 하면은 이게 막 포커스를 받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포커스를 확 받는다는 것은 선거 자금도 많이 모인다는 거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네바다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아주 급진적인 곳이 아닌 곳을 먼저 이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뭐 뉴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을 해서 네바다, 뉴햄프셔, 뭐 무슨 뭐 뉴멕시코, 미시건, 버지니아 이런 순서로 해서 민주사회주의자들보다는 기성 민주당 정치인이나 후보가 훨씬 유리하게 근데 이것도 다 맞지도 않아요. 과거에 버니 샌더스는 네바다에서 강했거든요.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특히 젊은이들 뭐 18살에서 39살 사이는 3명 가운데 1명이 나는 민주사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민주사회주의자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DSA의 회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 회원이 미국에 9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도 성향의 중도 좌파라고 하는 게 낫겠는데요. 중도 진보 성향의 박스, BOX. 인터넷 매체인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막 확 인기를 끌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박스는 항상 심층 취재 같은 거 하죠. 이 디지털 매체 박스에서는 글쎄요, 이게 좌파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기성체제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다. 민주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스가 분석하기는 프란체스카 홍 같은 후보들은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과 같은 이 단체의 극단적인 구호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뭐 초부유층 대상의 세금을 좀 올리고 버니 샌더스가 늘 하는 얘기예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어 for all은 이건 뭐 거의 모든 요즘에 그 진보적인 도시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압둘 엘 사헤드, 미시간주의 연방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규제 이게 막 데이터 센터 너무 많이 지면 환경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나쁘고 인간성이 이렇고 등등 이런 인기 있는 정책으로 그냥 평범한 민주당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느냐. 민주당의 주류가 너무 무력하다. 그냥 오로지 트럼프에 대한 반대 이외에는 그것도 효과 없이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 비해서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뭔가를 제시라도 하지 않느냐. 방향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많은 그 분석가들이 얘기하면은 이거 구분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DSA, 민주사회주의자들, 이 회원으로 추정되는 다수,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저 민주사회주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또 압도적인 다수. 이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 저 민주사회주의자예요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뭐가 안 됐으니까 뭐 개인 재산 이런 거 인정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국가가 복지 시스템에는 좀 뭔가 이렇게 뭐를 좀 잘 더 힘을 써야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건 유럽 전통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 사유재산 이거 인정을 하면서도 불평등을 줄이려는 거죠. 불평등을 국가가 좀 알아서 해 하면은 안 하니까 국가가 좀 의료라든가 무슨 뭐 집 먹는 거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권은 보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 DSA 멤버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보편적인 의료 보장 같은 거 이런 걸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대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뉴욕의 조란 맘다니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든가 아니면 위스콘신의 프란체스카 홍이라든가 이 프란체스카 홍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인 뭐 이런 네트워크에 속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 DSA의 골수 분자들처럼 무슨 자본론을 사랑을 하면서 뭐 마오를 존경한다. 이런 그냥 그런 사회주의자와는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구분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아주 그 진보 성향의 매체예요. 디지털 그 뉴스레터. 그 퍼블릭 노티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이 그만 좀 징징대라. 지금 민주당은 예비선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거의 끝나가는데 민주사회주의 이 성향의 사람들에게 막 미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안 되고 자회행위지 뭐야. 그 사람들도 어차피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의 중도파는 그 민주당의 중도파 취향에는 민주 그 사회주의 성향의 이런 후보들이 지나치게 좌파다. 진보를 넘어 좌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후보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야지만 된다.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는 11월 달에 이제 중간선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2028년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사회주의 이 멤버들이 많이 이기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뭐 대선 후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스윙 스테이트에서 미시건주에서 이겼고 연방 상원, 위스콘신에서도 이긴다면은 11월 선거에서 프란체스카 홍이 돼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서 이긴다면은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민주사회주의야. 이런 꼬리표를 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나아가서 공산주의야.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사람을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했어. 주거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이거 하는 것도 좀 강하게 어떻게 해서 생활비 중심의 경제 이런 걸로 우리가 민주사회주의 그 후보들처럼 가야지 되겠어 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패배하면요. 거봐라 그 중도를 하라고 했더니 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를 할 힘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리고 아주 공평해요. 그 두 가지는 결국은 유권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화요일에 위스콘신에서의 예비선거 특히 프란체스카 홍이 나가는 민주당의 주지사 예비선거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건 그냥 살짝 전해드리겠는데 묶어서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런 걸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디지털 매체거든요. 더 프리프레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모든 평소에 보고 읽고 생각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걸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때가 있어서 기쁩니다. 디지털 매체 더 프리프레스라는 곳이에요. 해설 중심 매체입니다. 여기에 여기 빨간 색깔로 써 있죠. 아더 브룩스라는 뭐 사회과학자이기도 하고 뉴욕타임스의 무슨 온라인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뭐 행복론 이런 것도 씁니다. 지금은 이제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고 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뭐 선임 그 연구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수 성향의 미국 그 기업 연구소요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소장을 그 AEI 한 10년 정도 했어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민주사회주의가 미국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 이것은 덧없는 유행이다. 덧없는 유행이고 그냥 지나갈 뿐이다. 일시적인 열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면 알죠. 우리가 중간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보통 유행이 퍼지는 데는 오래 세월이 걸리는데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정보와 뉴스의 주된 원천이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금방 핫해진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거든요. 너무너무 금방금방 그 핫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는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갈 유행이다. 어느 정도 혼란을 아주 단기간에는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정치적인 유행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것이 이 사람이 뭐 보수 그 미국 기업 연구소에서 소장을 지냈지만 이 극우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우익, 그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열병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슈로 국가가 이렇게 디클라이닝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런 현실에 미국이 왜 이렇게 디클라이닝 되고 있지? 언제부턴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데 그냥 핫한 뭐 마가 뭐 핫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가 불타는 동안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더 큰 위기가 있는데도 막 정치권과 언론이 무슨 민주사회주의가 어때 이렇게 사소한 유행병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가 굉장히 그 공화당을 물을 흐려놨잖아요. 마가가 공화당 물을 이제 기존 공화당에서 보면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 같은 것도 마가가 공화당을 무너뜨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걸 빨리 스탑을 해야지 된다. 완전히 공화당 기본적인 정치 노선 레이건 때 누구 때 이걸 무너뜨리고 하는 것처럼 민주사회주의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민주사회주의가 정착될 수밖에 없어. 자본주의는 어차피 글렀잖아. 또 민주당도 어차피 뭔가를 새로운 대안을 못 내놓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더 브룩스 이분처럼 아이 그냥 유행이야. 스쳐가는 유행일 뿐이야. 어느 게 맞을지는 이제 우리가 곧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여기서 마치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정상적인 시민들 차이점, 혐오와 미움의 상징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정상적인 시민들은 정상적인 민주당과 정치인이라면 비정상적인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마음이 급하면 뭐를 이렇게 읽어도 잘 안 읽어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창에서 조금 더 활동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놓아드리면서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